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휴장합니다. 선물 시장은 우리 시각 새벽 2시에 조기 폐장이 되는데요. 네,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7월 13일까지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시장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오늘 증시의 휴장 그리고 선물 시장의 조기 폐장은 차분히 투자 계획을 점검하기에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걸맞게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는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들 꼼꼼히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언제나 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자, 여러분의 월요일 지킴이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 현물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겁니다. 2280선까지 일단 내려왔죠. 자, 오늘 미국 시장 얘기, 한국 시장 얘기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현지 시간 6일에는 FOMC 의사로 발표 예정이고요. 또 7일에는 ECB의 의사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8일에는 비농업 신규 고용과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통해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인한 증시 휴장으로 제한적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귀금속 수요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며 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속에 리비아와 에콰도르 생산 차질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속화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며 달러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입니다. 0.50% 하락한 11,55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45% 상승한 온스당 1,80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25% 상승한 배럴당 10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3% 오른 1.05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에는 이제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 그리고 3대 지수가 모두 조금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면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5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한 2.8% 부근까지도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달러 강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시장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차트를 좀 먼저 볼까요?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오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네. 뉴욕장이 휴장을 하죠. 휴장을 해서 선물 차트, 나스닥 선물 차트만 일단은 보셔도 박스장이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서 박스장 지금 계속적으로 이따 새벽까지 나아갈 것 같고요. 어차피 오늘 새벽 2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2시까지만 하는 조기 종료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스닥 하시는 분들은 박스장 매매 일단은 좀 가시면 되겠고, 내일 시장 개장을 하면 내일부터 일단은 리스타트를 일단 좀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잠깐 내렸다가 자료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급등락을 일단은 좀 하는 상태였고, 소폭 오름세로 일단은 마쳤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많이 내렸죠. 많이 내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물론 이제 살짝 내리기는 했지만, 제가 12월부터 강조드렸던 라인 다 깨고 있고, 거기에 5월 달에 제가 6월 초죠? 6월 초에 말씀드린 2270 라인까지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남게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2300을 간신히 조금 지키고 있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죠. 자, 개인 소비 지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후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후반기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큰 물줄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어저께 또 주말 특강을 좀 해드렸어요. 번개로. 왜냐하면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의 해석이라고 일단 제가 오늘 타이틀을 걸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MOM이죠. 전월 대비해서 0.6%가 일단은 올랐는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4.7%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았고, 전년 대비해서도 일단은 낮았습니다. 자, 전월보다는 높았고요. 전년보다는 낮았어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조금 서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개별마다 해석이 분분한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미 상무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획재정부하고 뭐 통계청을 합해놓은 뭐 그런 거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면 미 상무부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고 굉장히 디테일한 값들을 한 20페이지 정도 PDF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해석을 우리 신세계 리턴즈에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고, 최소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좀 본방사수를 해주세요. 굉장히 쇼킹한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뭐 쉬운 영어니까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요, 퍼스널 인컴이죠. 그러니까 소득입니다, 소득. 자, 우리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소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변동은 거의 없어요. 맨 먼저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말에 6월 30일 날 발표가 됐죠. 자, 5월 달치가 6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최신 업데이트된 6월 30일에 발표된 것들은 5월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다릅니다. 자, 인컴입니다. 소득이 일단은 0.5%로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 뭐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크진 않고 좀 가리고 있으니까 제가 좀 내리겠습니다. 안 내려가니? 네. 자, 그냥 나갈게요. 자,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박스인데 디스포저블이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처분 소득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처분 소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쓰죠. 왜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비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소득이 낮아집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낮아지는 거예요. 기업이든 가정이든지 간에 이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스페어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저축을 하거나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소득이 높아지는데 소득이 높아지고 가처분 소득도 일단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한 겁니다, 여러분. 전월 대비해서 전월 대비 0.6%가 오르고 전월 대비해서 0.5%가 오르고 전월 대비해서 0.5%가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도 0.6%가 올랐고 0.5%가 또 올랐고 0.5%가 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자,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되죠?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PC입니다. 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구 그대로 문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개인이 소비를 하는 지출의 값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개인이 소비를 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 1.2에서 0.6으로 줄었어요. 0.6에서 6월 30일 날 발표가 된 것이 0.2로 줄었습니다. 자,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비가 줄었다. 자, 미국은 내수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50%에서 60% 이상 미국의 어떤 그런 하부 경제를 버티는 버팀목이 내수에 의한 소비입니다, 여러분. 일반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 이 소비가 미국 경제의 50% 이상을 지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랑은 다르죠. 우리나라는 수출이 거의 70%죠. 근데 미국은 내수가 50% 이상입니다. 한 67%까지 된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70% 가까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0.6에서 0.2로 줄었어요. 지지난 달은 1.2에서 0.6으로 줄었고 또 0.6에서 0.2로 줄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일단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소득은 조금이라도 오르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줄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가 줄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도 이 지표를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보셔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치수, 그리고 0.1%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민감한 지금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바로바로 해석을 해주는, 오피셜로 해석을 해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가처분 소득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소비가 줄었어요. 두 가지로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처분 소득가 넌 어디로 갔니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세이빙입니다. 저축입니다, 여러분. 자, 저축이 어떻게 돼요? 4월부터 저축이 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는데,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돈을 더 씁니다. 비싼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요. 자동차도 바꾸고요. 근데 그 소비가 줄어들었다. 돈이 어디로 갔다? 저축으로 간 겁니다. 저축으로. 이게 미 상무부에서 6월 30일 날 오피셜로 올라온 데이터입니다. 자, 저축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이냐라는 거죠. 자, 외형적으로 첫 번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비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소비가 줄었다. 자,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소비를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 현금 갖고 있어야지 생각을 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느는 상황.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페드에서 원했던 그림이죠.
자,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오늘 조금 띄워놓고 생각을 해보죠. 이 데이터에서는. 왜냐? 페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페드에서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총 들이밀면서 원유 생산해 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일단은 치고, 자, 페드에서 계속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는 이유는, 통틀어서 긴축 정책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물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수요 욕구를 억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요 욕구를 억제해서 소비 지출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이고, 그게 페드가 하는 통화 정책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페드에서 원하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왜? 소비가 줄었어요. 소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가 늘었습니까? 저축이 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전기 대비해서 파란색은 소득이고요. 오렌지색이 이제 지출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이건 12월 데이터고요. 올해는 지출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주황색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월 달 보니 주황색이 확 줄었다. 소비가 준 거예요. 가처분 소득은 높아지고 있는데 소비가 줄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저축으로 갔다라는 거죠.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저축이 늘었다. 이것은 뭐다? 페드에서 통화 정책으로 하고 있는 이 통화 정책이 일단은 먹히고 있다 라는 해석. 왜?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자, 제가 미국은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수가 50%에서 많으면 70%까지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자, 소비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기 하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높게 뜨고 있기 때문에. 8.6%죠? 너무 높게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페드에서 정말로 보는 지표는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입니다. 자, 페드가 물가를 2% 이내로 낮춘다라고 말을 하죠. 그 2%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여기 보시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4.7%죠. 이 4.7%를 2%대로 내린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가를 볼 때 지표로 삼는 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가 있을 뿐, 원래는 이게 PC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 이 해석을 일단은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조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과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YOY, 전년 대비한, 그리고 MOM, 전월 대비한 모든 지표들이 다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단 무슨 해석을 보셔야 되느냐,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 상무부 지표,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 상무부 지표. 그리고 얘네들이 해석을 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 지출이 줄고 있다.
페드가 원하는 그림이다. 일단. 근데 소비 지출이 줄고 있다? 그럼 뭡니까? 경기 하강이 올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페드가 원하는 그림은 경기 하강 없이 가는 것인데 경기 하강이 왜 페드가 원하는 그림이냐? 아닙니다. 페드도 경기 하강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단 얘기를 그렇게 안 할 뿐입니다. 원론적으로 가볼까요? 경기 침체 없으면 물가 안 잡힌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페드는 경기 하강, 경기 침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가 연착륙되느냐 경착륙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기 연착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 지출이 내려가고 있다. 페드가 원하는 그림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연착륙하면서 잡혀가는 이런 현상. 결론적으로 페드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기회를 잡았느냐? 자, 페드는 무조건 7월 달에 1.0%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7월 달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죠. 왜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3일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8월 초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실적이 그에 대한 리스크가 2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때는.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7월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8.6% 이상 나오든지 이하로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기업의 실적이 좋든지 나쁜지 상관없습니다. 페드는 무조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페드는 무조건 7월 달에 1.0%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시장에 충격을 더 줘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충격을 줘야 되느냐? 자, 물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물가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물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왼쪽 편은 실업률이 이만큼 늘어야 됩니다. 경기 하강이죠. 제가 좀 잘 그릴게요. 실업률이 이만큼 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오른쪽 편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물가가 잡힘에도 실업률은 이 정도밖에 안 는다. 경기 하강, 경기 침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실현시키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번 주에?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을 써야 물가가 잡히면서 페드가 원하는 경기 침체 없이 경기 하강이 스무스하게 가면서 물가가 잡힌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페드에서 모를까요? 페드 이사진이 저희 방송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자, 페드는 어떤 기회를 잡았냐면 소비 지출 지표가 페드에서 물가 정책을 결정하는 굉장히 최우선의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소비 지출이 줄어든 거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금리 정책이 일단은 먹힌다라는 것을 페드에서도 인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삐를 더 죄어야 됩니다. 여러분, 8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9월 달에 있습니다. 7월 달에 어설프게 0.25, 0.5, 0.75를 어설프게 올리잖아요. 그럼 시장은 또 반등을 합니다. 아니,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게 왜 나쁜 거냐?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는 좋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시장은 항상 순리대로 제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조금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쿨다운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여기서 또 올라버려요? 그럼 물가는 더 치솟아요.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장은 순리대로 가야 돼요. 페드에서 지금 오판을 계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항상 뭔가 좋아질 때 혹은 항상 먼저 좀 선제적으로 뭔가 해야 될 때 계속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오판을 해서는 안 돼요. 경제 사이클의 순환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사이클의 지금 순환은 뭡니까? 쿨다운 시키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쿨다운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페드가 이번에 어설프게 7월 달에 어설프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은 반등을 또 할 것이고 물가는 더 높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8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요 7월, 8월, 9월까지 가야 돼요. 9월 중순까지 가서야 0.75%를 올리네, 1%를 올리네 이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물가는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시장이 망가진다라는 표현은 뭔가요? 시장 경기 침체, 경기 하강은 계속되면서 물가는 안 잡히고 계속 높아지는 현상. 이게 페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소비 지출이 줄어든 걸 봤단 말이에요. 저축이 늘어난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더 강력하게 금리 정책을 써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 이 오른쪽 페드에서 원하는 물가가 급속적으로 밑으로 가고 실업률도 이 왼쪽에 비해서 경기 하강이 스무스하게 가는 이 페드에서 원하는 이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7월 달에 무조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상관없어요. 기업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7월 달에 1%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충격을 받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물가와 경기가 스무스하게 하강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라고 제가 일단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CPI에서 주목할 점을 제가 조금 한 말씀 좀 드리면 자, 7월 CPI 주목할 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자, CPI하고 여러분 PCE하고 조금 비교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42.1%하고 22.6% 보이시죠?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자, 주거비가 CPI가 더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로 더 많이 나온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황색입니다. 다른 소비.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우리 코로나 이후로의 그런 소비들이 PC에는 더 많이 책정이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노란색. PC하고 CPI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좀 폭이 다릅니다. 자, 원유로 인한 우리 트랜스포테이션이죠. 교통. 요거 일단은 주목해서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거고요. 7월 달에 여기에 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일단 페드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7월 달에 1% 금리 인상 무조건 해야 시장 물가 잡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속뜻까지도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국내에도 연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2년 4개월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률이 꼴찌인데다가 오늘은 코스피가 2,300선을 겨우 지켜낸 꼴입니다. 바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국내 시장인데요. 국내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을 드린 게 7월에서 9월 말까지 예.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2220에서 2270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2280 정도까지 갔어요. 네. 거의 다 갔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올해 최하단을 2020포인트로 일단은 봐드렸는데 네. 오늘 혹시 그 아침에 레포팅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 나왔죠? 나왔죠. 2050까지 본다. 예. 일단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고 기술적 플러스 기본적으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차트 좀 볼게요. 차트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 그어 드렸던 거고 박스장을 일단은 조금 다시 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 플러스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국내 시장은 코스피나 선물이나 요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네. 한 6월 중순부터 한 달은 좀 안 됐는데 선물 매도 포지션을 삽니다. 일단 선물 매도 포지션을 사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콜옵션을 사요, 여러분.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옵션 아시는 분들만 일단 좀 들으시면 돼요. 자, 선물 매도를 사고 콜옵션을 삽니다. 왜 살까요? 왜 살까? 콜옵션을 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이게 더 안 좋다. 왜냐? 자, 패턴을 보자고요, 패턴을. 선물 매도를 샀다라는 건 뭐죠? 시장을 하방으로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시장을 하방으로 밀어냅니다. 코스피가 빠지죠? 선물 매도 포지션을 샀던 것을 어떻게 돼요? 팔죠. 그러면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외국인들은 수익을 얻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됩니다. 자, 개인의 손절매를 일단 유도를 하면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옵니다.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시장이 기술적 반등과 기술적 상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콜옵션 샀던 걸 팝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고 콜옵션으로 수익을 내는 이중적인 구도를 지금 6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네. 얘네들이 콜옵션을 또 샀어요. 예. 자,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요즘에 또 코스피를 3시 반까지 계속 보거든요. 마지막에 올랐어요. 2300선을 일단은 좀 지키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차피 뉴욕장이 열리지 않아요. 내일 한국 시장이 갭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죠. 자, 만약에 갭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들은 오늘 콜옵션 샀던 걸 내일 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얻죠.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또 취하겠습니까? 매도 포지션을 또 취할 겁니다. 선물에서는. 자, 제가 그림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떻게 되냐? 자, 선물 매도로 수익 내고요. 콜옵션으로 수익 내고요. 선물 매도로 수익 내고 콜옵션으로 수익 냅니다. 하루에 2번이나 수익을 내는 주체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3분봉 잠깐 볼까요? 3분봉 잠깐 보면 자, 아까 3시입니다. 3시. 자, 3시부터 어떻게 돼요? 전고점 돌파하고 올랐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갭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왜? 오늘 미국 시장이 안 열리니까 내일 갭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갭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콜옵션 다 팔아버린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일단은 놀이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따라붙으시면 안 된다.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박스형으로 지금 이제 월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이 박스 안에 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아직 레벨 다운이 된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가. 일단 300포인트를 지키긴 했는데 조금 더 레벨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박스권을 3개월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레벨 다운이 됐냐 안 됐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 박스권으로 다시 3개월 이상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외국인이 콜옵션 샀다고 해서 따라붙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외인 놀이터가 된 국내 시장입니다. 이 증시 구원투수라고 불리는 연기금, 이 기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어지고 있는 이래 우리 국내 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이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는 좀 반짝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항생 그리고 중국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중국 시장 항생시장 보죠. 네, 네. 차트 잠깐 보시면 기술적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그 저저번 주에 찍어드렸던 데거든요. 22,670포인트 정도인데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올라왔죠. 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좀 중요한데 사실 이 중국과 항생시장은 굉장히 좀 요즘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올라갈 폭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1월 달에 뭐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셨던 중국 경제공작 회의 예. 설명을 몇 주간 일단 좀 드렸죠. 근데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기업 규제와 제로 코로나 두 가지였죠. 그게 지금 풀리면서 상승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데 네. 미국 때문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미국 때문에 일단 막혀 있는 상황이고, 자, 기술적으로 중요한 라인은 22,670포인트다. 지금 다 왔습니다. 자, 이것을 뚫는다라고 하면 위에 남아 있죠. 위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못 뚫는다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쌍봉입니다. M자형 매매 패턴. 이것을 못 넘는다라고 하면 M자형 매매 패턴이 나올 것이다. M자형 매매 패턴이 나오면 어떤가요, 여러분? 자, M이죠? M자형 매매 패턴이 나오면 이 전 저점을 뚫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 근데 사실은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항생이 밑으로 일단은 내려갈 뉴스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봤는데 시진핑이 밀접 접촉자가 됐습니다. 예, 홍콩 갔다가 얼마 전에 이제 홍콩 반환 개국일이었죠. 홍콩 갔다가 지금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아마 시진핑도 지금 격리 상태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자, 그래서 혹시나 시진핑이 코로나에 걸리면 자, 북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지금 또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시진핑이 아마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22,67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위쪽으로 가야 되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중국은 자,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두 나라가 있죠.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원래 자기네들이 안 받는 거고요. 30년 동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일단 반대로 가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2,670 라인, 22,670 라인을 지지하는 거를 일단은 주안점으로 보시고 시장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생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항생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뭐 부동산 규제 그리고 빅테크 규제와 같은 이런 3대 악재가 완화하면서 중국 시장이 홀로 좀 강세 보였는데요. 사실 중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사 효과는 없을까요? 금리 문제죠, 지금. 네, 네, 그럼 금리가,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좀 따로 봐야 되죠. 왜냐면 모멘텀이 다르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시기이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가 같잖아요. 예. 금리가 같은데 자, 지금 이번 달에 아마 이번 주죠. 예. 그 0.5% 일단은 올릴 거고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0.5%나 0.75%를 올리면 저는 무조건 1%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가 일단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냐?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니까 네. 그때부터 정말로 사실 환율이 이제 끝판왕이거든요. 위기의 끝판왕인데 환율이 그렇게 높아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9월 달까지 2270포인트를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조금 이제 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요. 질문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 인하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물가가 내려가게 될까요? 정책에 미칠 영향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정책에 미칠 영향 별로 없다라고 일단 보고 미비하다. 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될까요? 자, 이거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명을 일단 좀 잠깐 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자, 이게 왜 인플레이션하고 접목이 되느냐? 자, 대중관세가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죠. 세금이 덜 매겨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내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라든가 하여튼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제품과 중국 제품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중국 제품이 더 쌉니다. 그렇죠? 중국 제품이 더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 가치에서 미국 제품을 사는 것보다 중국 제품을 사는 게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논리로 대중관세를 인하한다라고 바이든이 지금 다 던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일단은 던지는 거다. 자, 바이든이 사우디 가죠. 사우디를 갈 이유가 일단은 없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싫어했던 사우디인데 지금 가지 않습니까? 급한 거예요. 11월이 굉장히 급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아셔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정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금리 인상이에요, 여러분. 금리입니다, 금리. 지금 QT 같은 경우에도 몇백억 달러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많아봐야 금리 인상 0.5%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일 뿐이에요. QT를 몇백억 달러를 합니다. 근데 그게 0.25에서 0.5% 정도 금리 인상하는 그런 효과밖에 못 내요, 여러분. 대중관세 인하하는 것도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지만 저것도 요즘에 사실은 가격 싸다고 해서 무조건 제품을 사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 가능성으로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예. 무조건 7월에 1% 올려야 된다. 요거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제 4102님에 대한 또 질문의 답변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당일 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리비아와 에콰도르 생산 차질로 인해서 지금 공급 우려로 인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가량 올라서 110달러 선 위로 또다시 레벨을 높인 그런 상황인데요. 당일 오일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오일은 당일은 일단 매수로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추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매수 포지션 보시면 되고 110.65달러네요. 110.65달러를 지지하는 이상 110.65달러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봐드릴게요.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게요. 네. 맞습니다. 110.6465 여기입니다. 110.6465를 지지하는 한 일단은 매수 쪽으로 짧게 보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고요. 자, 유가는 물론 이제 오일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 어차피 뭐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조금 선 프리뷰를 좀 해드리자면 자, 유가가요. 지금 문제가 보세요. 4월 달
4월 달입니다. 이 박스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입니다. 6월 달인데 어떻게 되죠? 중간값을 그냥 눈대중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어떻게 됩니까? 오일이 계속 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일이 계속 값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110달러 이상으로 일단은 가고 있고. 자, 이게 사실은 문제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두 가지 말씀드렸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조금 따로 빼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거비와 그리고 아까 교통비 있었죠? 교통비도 어떻게 됩니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주셨는데,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8.6%가 나왔는데요. 저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유가 때문에. 예. 다른 수요에 관한 것들도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유가까지 지금 6월달 보세요, 여러분. 4, 5, 6. 눈대중으로만 보셔도 중간값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오르면 페드는 조금 안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왜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을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매머드 스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0%를. 자, 1.0%를 올릴 핑계거리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8.6% 이상만 나와도 7월 달은 1.0%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으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 유지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유가 정말 잘 보시면 여러분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이요. 네, 유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당일 스탠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었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요? 네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 네. 아이고, 제가 또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이번 주 토요일 7월 9일 오후 1시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까지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대구 가는데 예. 사실은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KTX 타면. 네. 1시간 40분밖에 안 걸려서. 오. 자, 그날은 제가 어디에서도 어느 방송에서도 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방송에서도 듣지 못한 얘기를 일단은 조금 드릴 건데, 네. 오늘 제가 이제 월요일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 시장의 맥점 포인트는 지금 나왔습니다.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예고를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미국 시장 반전의 맥점 포인트를 제가 일단은 좀 캐치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고, 예, 노란 톡방 일단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달리 갈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국 시장은 4쿼터의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지만 한국 시장은 4쿼터까지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 시장, 자, 이 모든 시장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부채입니다, 부채. 항상 어떤 경제 위기든지 금융 위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버블이 생기고요. 자산 가치의 버블이 생기고, 그 자산 가치의 버블이 곧 뭐냐? 이게 곧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죠. 이게 뭡니까? 부채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상승, 그리고 자산 가치의 상승, 자산의 버블은 뭐예요? 부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높게 한국 시장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 시나리오 굉장히 정확하게 봐주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대구로 여러분들 만나러 갑니다. 7월 9일 토요일 대구에서 오후 1시에 열리는데요. 미국과 한국 증시 위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1577-7451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 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